으리으리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감도는 외딴 산속의 집이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방 안의 스산함을 몰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저는 올해 나이 72의 박선희입니다. 두꺼운 무릎 담요를 덮고 안락의자에 몸을 기댄 채 저는 그저 멍하니 춤추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은 안개 속에 있는 듯 몽롱했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하나뿐인 딸 45의 미영이가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옷차림에 단정하게 매만진 머리 모양까지 제 딸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걸린 미소는 어찌나 서늘하던지 마치 잘 깎아놓은 얼음 조각 같았지요. 미영이는 향긋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제게 내밀며 더없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운나시게 약초차 한 잔 더 하세요. 의원님께서도 어머니께는 지금 완전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구나. 미영아, 우리 이제 그만 도회지로 돌아가면 안 되겠니? 제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하게 나와 제 귀에도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딸은 제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가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어머니 건강에는 훨씬 좋아요. 저희가 잘 모실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그 순간 방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는 척하던 제 손주 10살배기 민준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제 곁으로 다가와 할머니의 무릎 담요를 고쳐드리는 척하며 제 손바닥 안으로 무언가를 재빨리 찔러 넣었습니다. 가늘게 떨리고 있는 아이의 작은 손길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추운 척 몸을 웅크리며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펴보았지요. 손 안에는 꾸깃꾸깃 접힌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비명이었습니다. 할머니, 마시지 마세요. 독이에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멀어지고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아름다운 얼굴 뒤에 저는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 무서운 괴물의 가면을 보았습니다. 제 눈동자에는 끔찍한 공포와 함께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면이 암흑으로 변하고 3주 전,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저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서울의 아담한 제 보금자리에서 화초에 물을 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자상한 딸이 저를 위해 치밀한 죽음의 거미줄을 짜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어느 고장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이름은 박선희입니다. 평생을 국어교사로 살아오며 아이들에게 글의 아름다움을 가르쳤습니다. 제게는 수많은 상장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미영이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딸이 번듯한 옷가게를 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노후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작은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 주었고 사위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는 남부럽지 않은 혼례를 치러주기 위해 쌈짓돈까지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낳은 자식이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자랐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거울처럼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지요.
미영이와 사위 재훈이는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가 전에 없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공기 좋은 산속에 아주 아늑한 집을 빌렸답니다. 온천도 가깝고 경치도 그림 같아서 요양하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에요. 저희랑 민준이도 함께 가서 바람도 쐬고 어머니 건강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얘야, 뭘 그런 데에 돈을 쓰니? 나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자 딸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냥 어머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고 기운도 없어 보이셔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세요. 그때 저는 딸의 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언제부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독 제 기억력이나 정신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자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식된 도리로 저를 걱정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두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선희는 이제 늙고 병들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밑작업이었던 셈이죠. 저는 그저 하나뿐인 손주 민준이와 함께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 기꺼이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뻔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발로 저를 기다리는 죽음의 덧단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산속의 집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사방이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려면 차로 한참을 달려야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집안에서는 전화가 터지지 않았고 미영이는 산속이라 원래 신호가 약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섬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이와 사위 재훈이는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맡에 따뜻한 약초차가 놓여 있었고 식사 후에는 몸에 좋은 영양제라며 알록달록한 알약들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한 친절은 마치 부드러운 비단으로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숨막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차와 약을 먹기 시작한 며칠 뒤부터 저는 이상한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이상해졌습니다. 늘 제게 종알종알 이야기를 늘어놓던 아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며 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들었을 것이라 생각한 시간에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휴대기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노후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 끔찍한 글자들을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노후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박선희를 죽이기 위한 살인 계획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제가 매일 마시는 약초차에 섞는 약물의 이름과 양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를 자연스러운 병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제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가짜 진단서를 꾸미는 방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저의 자연스러운 죽음 이후 유언장을 조작하여 제 앞으로 남은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딸과 사위가 저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서 비롯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을 잃어가는 늙은 어머니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미영이가 약초차를 가져다 주면 고맙다는 말을 하며 받아들고는 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찬물을 창밖 화단에 몰래 버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화단에 이름 모를 풀들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죽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운명도 저 풀들과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철통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아 찾으니 사위 재훈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세숫대야에 전화기를 빠뜨렸지 뭐예요. 당장 고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는 다시는 제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기는 애초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은 빈 껍데기였고, 자동차 열쇠는 미영이가 어머니께서 잃어버리실까봐 잘 보관하고 있다며 제게서 가져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고립된 새 장 속의 새였습니다. 미영이와 재훈이는 제가 점점 더 쇠약해진다고 믿었는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앞에 온갖 서류들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무슨 서류냐고 물으면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릴 테니 여기에 이름만 적어주세요. 그냥 보험 때문에 필요한 절차일 뿐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잘 모르겠다. 머리가 아프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재산의 권리를 딸과 사위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손을 떨며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눈동자 속에는 이제 차가운 탐욕과 조급함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할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겠다는 독한 의지였습니다. 저 자신과 이 모든 진실을 제게 알려준 어린 손주를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죗값을 치르게 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흐였고 바람은 창문을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미영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한 향기가 나는 약초차를 끓이고 제 앞에 마지막 남은 재산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사냥꾼의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딸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것만 마시고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두 번 다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섬뜩한 이중적인 뜻을 알아차린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찻잔을 받아드는 척하다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과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미영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는 곁에 있던 키 큰 실내 등불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등불은 굉음과 함께 쓰러지며 거실 창문을 박살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에 놀란 재훈이가 다른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깨진 창문과 바닥에 엎질러진 찬물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거실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민준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약속했던 대로 아이가 살짝 열어두었던 뒤뜰로 통하는 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 맨발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제 이름을 부르는 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친 나뭇가지에 살이 긁히고 돌부리에 발이 채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이는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려 울먹이는 손주의 작은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에게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는 불꽃 같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을 때 저희는 마침내 숲을 벗어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한적한 국도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마음씨 좋은 화물차 기사님의 도움으로 저희는 지옥 같던 그곳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곁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교직 생활 동안 가장 아꼈고 지금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변호사가 된 옛 제자 강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이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언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한달음에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지원이가 마련해준 안전한 거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모든 끔찍한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원이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 악마 같은 자들이 선생님께 저지른 죗값을 100배, 1000배로 돌려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선생님을 보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선생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는 지원이의 눈을 보며 차가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원아, 나는 그저 그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내 눈앞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똑똑히 확인하게 해주고 싶구나. 그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순간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날부터 지원이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산속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몰래 손수건에 묻혀온 약초차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약물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였습니다. 지원이는 즉시 법원에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제 미영이와 재훈이는 제 허락 없이는 제 예금 통장에서 단돈 10원 한 장도 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미영이의 친권을 박탈하고 민준이의 후견인을 저로 지정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심판의 무대로 끌어낼 일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지원이는 어머니의 재산 상속 및 후견인 지정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며 미영이와 재훈이를 자신의 법률사무소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저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내용의 거짓 의사소견서까지 들고서 말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변호사 책상 맞은편에 죽은 사람처럼 쇠약해야 할 제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는 늠름한 모습의 지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저는 제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짜놓은 노후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말이다. 옆에 있던 재훈이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더니 헛것이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그때 지원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온전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드시던 약초차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영 씨의 휴대기기에서 복원해낸 어머니 노후 계획이라는 이름의 문서 사본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두 분을 상속 결격자로 지정하고 친권을 박탈하며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입니다. 지원이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미영이와 재훈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당혹감을 넘어선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두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내 돈, 내 집,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하지만 너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손주 민준이가 나를 향해 보여준 그 용감한 사랑 말이다. 너희는 졌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영이와 재훈이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옷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들의 이름은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게 되었죠. 저는 민준이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들었던 옛집을 떠나 평생 꿈꿔왔던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재산의 일부를 보태어 저처럼 가족에게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을 돕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 동네 아이들에게 글 읽는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제 삶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저는 손주와 함께 정원에 장미묘목을 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지만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귀한 인연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